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바이든 정부 이후 첫 열리게 되는 연준 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 직전에 열린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테이퍼링의 신호인가 혹은 머니 피보팅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초 연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거론되어 왔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변화되는 것이 그 세계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죠. 어제는 그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아침에 그 방송에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1000포인트는 도달하겠죠. 그렇겠죠. 뭐 아까 이렇게 뭐 매물 출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세계적인 자금 출회 지금의 동학 게임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1000포인트는 도달하지 않겠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도달하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도달하면 하나의 그 획을 걷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수의 그 상징성 의미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증시에 이렇게 방송을 해설하고 증시에 이렇게 많이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한국 증시 발전에 직접 몸담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글로벌 자금 흐름의 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또 그거에 의해서 빠지는 국가는 주가가 좀 부진하고 들어오는 국가는 굉장히 주가가 세게 붙이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투자 환경이 아주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그것도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주 세계 정치를 흔들었던 게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을 넘어오면 아주 성향이 일단 인물적인 성향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하는 것이 투자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코로나에 의해서 Nobody Knows라는 이런 부분이 그 백신에 의해서 폴스 코로나 체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금 흐름도 발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금 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오늘 공부하고 갈게요. 예. 이렇게 정 PD께서는 뒤쪽 분이 빨리빨리 갈 테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공부한다, 또 시간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시간은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테이퍼링 해서 또 두 가지가 표현이 있죠. 아까 이전에 그 정 PD께서는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올림픽 가기 전에 열심히 3일 일주일 전까지 열심히 운동하다가 잠시 긴장을 완화시키는 네. 이런 쪽을 이제 테이퍼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에 금융에 돈을 많이 뿌렸는데요. 지금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실물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증시 거품이 되니까 이걸 좀 수도꼭지를 좀 줄여야죠. 줄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이렇게 긴축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거기다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월가에서 다시 새롭게 나오는 용어 아마 시청자분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머니 피보팅에서 요즘은 오데이셔스 피보팅에서 과감한 중심축을 이동시켜야 된다. 왜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에 그때그때 이렇게 자기가 예측한 부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말고 예측을 자꾸 틀린 부분을 자꾸 맞게끔 하면 더 틀린다. 오히려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이 어차피 nobody knows고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빨리 경영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받아들이는 것이 audacious pivoting인데요. 역시 머니 피보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에서 이건 증시에서 중심축 이동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중심축이었는데요. 네. 한국으로 중심축이 이동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데이시 피보팅과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머니 부분은 많이 이렇게 시청자분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건 차액권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그레이 로테이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건 거꾸로 차액권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 이런 것이 최근에 투자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금의 용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미국에서 보면 페드 회의고 처음 바이든 정부의 첫 회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 좀 많이 올라야 됩니다.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첫 회의고 올해 첫 회의니까
근데 증시가 사실 그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워낙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금리 일부 지방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올라야 될 첫 회의를 앞두고 증시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탄이냐 이번 회의에서 아니면 머니 피보팅이냐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열리는 올해 첫 연준 회의이자 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관심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올해 첫 회의는 사실 그 코로나 연장선 차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이게 포스트 코로나 넘어가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첫 회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정책에서 보면은 공화당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책이 좀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마판에 다우존스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이는 거 보면 이렇게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제 반란표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페드에서도 관심이 되는 것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공화당의 반란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페드의 의사결정권 중에서도 이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트럼프 퀴즈라 하는데요. 트럼프 퀴즈들의 반란을 일으킬까 하는 이 측면도 이렇게 지켜보는 이번 회의가 갖고 있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각도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연장선 차원에서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 1913년 페드 회의 이후에 가장 숨막히는 한 해를 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페드 회의의 두 번째로 열렸던 임시회의.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열렸기 때문에 이게 2차 세계대에 버금될 수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무제한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에서 정크 펀드까지 페드의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양적완화 정책에 포함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이 있으니까 소위 최종 대부자의 기능이라 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포기했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스탠스가 제로금리의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을 지금 치고 있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올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읽고 테이퍼링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 스탠스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풀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대 심리가 높으니까 물가 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용인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통화 정책 스탠스에서 하나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작년 9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인플레 문제가 봉착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그때부터 올라갔었거든요. 작년 8월 4일이 0.5%였습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가 되면서 0.67 정도 올라가서 그때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평균 물가제라는 것을 도용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인플레 기대 심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스탠스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자연히 정책을 변경시켜야죠. 정책을 변경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서로 손발을 맞췄던 파월과 그 다음에 제닛 옐런 간에 지금은 이제 사실 모습이 바뀐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체 경제 컨트롤 타워이자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은 역시 서로 그 제닛 옐런과 페드에서 입장을 마치다가 지금 의장으로 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은 통화정책 수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 회의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페드 내 트럼프 퀴즈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이 문제가 사실 올해 첫 회의에서 바이든 정부 첫 추모에서 이미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공화당의 반란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작년 한 해 동안 페드는 오로지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코로나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작년에 이게 무제한 통화 공급에 짜는
이렇게 경기 문제가 얼마큼 풀렸느냐. 네. 그리고 페드의 양대 그 목표가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고용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얼마큼 달성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작년에 돈이 많이 푸는 거에 대한 또 후유증도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이 올해 사실 그 페드가 풀어갈 이런 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시청자분도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냥 내용을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올해 페드가 풀어가야 될 문제. 일단은 그 코로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죠. 통치행의 문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그 기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위생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차치하고 페드 내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는 일단은 정책 여건이 어떠냐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그 정책 여지가 많으면 재정 정책의 보완을 하고 많은 코로나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에 과감하게 갈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왕창 풀어버리면 올해 그 통화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 과감하게 나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작년에 사실 너무 통화 정책에서 과감한 정책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정책의 그 경제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감하게 돈 풀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있잖아요. 코로나 직후가 터지더라도 코로나 문제 터지더라도 돈을 왕창 풀어대고 또 금리도 사실 그 출구 전략해서 어느 정도 2015년 12월부터 그 금리들은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과감하게 풀었었는데요. 지금 뭐냐? 그래서 경기라든가 물가라든가 고용 창출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는데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첫 호고 바이든 첫 마터거든요. 그러면 올해 조금만 이렇게 회의하더라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책 당국자의 여건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의 입장에서도 자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일단 통화 정책에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좀 많이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이다.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의 그 이렇게 풀어가야 될 문제, 경기 문제죠. 경기 문제. 우리가 그 경기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 4사분 면에서 이렇게 보면 스네이크형 경제, 아직도 경기가 좀 상당히 부진하죠. 부진하고 사실 경기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안정적인 베이스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통화정책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 바닥이 이렇게 좀 단단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을 보통 이상적이다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헤로드 더마의 칼라리의 작두를 타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이제 자연 성장률과 균형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일치되는 견해. 그 작두가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이상적인데 왜 작두로 표현하냐? 잘못하면 조금은 미끄러지겠죠. 예. 그게 크게 다치죠. 그런 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이면 이 통화 정책에서는 이런 헤럴드 마이가 얘기하는 그런 사실 그 세계 성장률의 황흑 골든 룰의 법칙인데요. 이런 것이 달성하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이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는 사실 실업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연구 실업자에서 고용 문제가 좀 상당히 안 좋죠. 요거는 한번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난제다 이렇게 봐요. 실업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걸 붙여놓으면 실업률은 가죠. 문제는 경제 구조에서 통화 정책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 자 고용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중하위 계층들은 민주당의 이렇게 중하위 계층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해당되는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소득 백이지만 원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소득층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디지털 컨택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돼도 통화 정책에서 경기를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이 영구적 실업자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통화 정책에서 고용을 이렇게 흡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 이 K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무제한 통화 공급 하다 보니까 증시 거품이 아까 내가 서상영 팀장이 아까 아침 방송할 때요 고평가 부담 몇 차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이런 거 하는 게 별로 고평가 부담이거든요. 이 증권사인가요? 어느 증권사인가요?
이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쪽을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네. 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건 경제 용어는 본인들이 이렇게 사실 경제 용어는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이 이성적 과열이 뭔가 어제 그 페이퍼를 읽어보면서 이성적 과열이 뭔가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 작성자한테 당신 이성적 과열이 뭘까 하는 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마 어제 네. 이성적 과열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성적 과열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무제한 통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산분의 거품, 그다음에 지금 약달러 문제가 있거든요. 중심 통화에서 시너리 이펙트를 많이 떨는 요걸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이 올해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제를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시켰지만 작년보다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작년에 통화정책을 전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적 힘병, 고용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치유 문제와 함께 거기에 증시 거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올해 바이든 정부의 첫 해의 통화정책을 풀어가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이제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닛 옐런과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케미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사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사실 제닛 옐런에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통상 문제 다자, 각국 간의 동맹 마찬가지로 유색인정 입장에서는 사실 화합과 조합, 경제 정책에서는 부처 간의 화합, 통합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페드 독립, 그다음에 재정 정책 독립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존 앵커께서 말씀드린 대로 케미가 중요하다. 그럼 케미는 뭐냐 할 때는 자, 컨트롤 타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권 증권사 같은 경우는 회장의 입장에서 맞춰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케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케미스트리에서 화학적 결합 우리나라 말로 화학적 결합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결합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는 바이든도 아니고 제닛 옐런이니까 제닛 옐런 입장에서 먼저 경제정책 방향을 좀 봐야죠.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과 이렇게 케미를 같이 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하위 개념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을 한번 올해 통화정책 첫 회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닛 옐런이 갖고 있는 이렇게 경제정책 처방, 여기 이론이 아닙니다. 처방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고 요거에 인준되자마자 제닛 옐런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쏙쏙 나오는데요. 거의 이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좀 경제 지식이 적은 이러한 이렇게 이익공유에서 부채 화폐화, 마누마리제이션 요거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자, 빅 액트 관련해서 지금 제네럴 빅 액트 관련해서 얘기하는 그걸 모방하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이익 공유와 관련해서 적자 부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인수한다는 번드 머니지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아마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일 거시경제 파리담은 뭐냐 하면 일단 재정자 통화정책에서는 제롬 파월은 재정을 이렇게 요청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미국의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 재정 적자가 워낙 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닛 옐런도 본인이 주무부하서인 재정 쪽의 주력 역할이 아니라 사실 통화 정책에 주력한다는 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 입장에선 이번에 첫 회의에 통화 정책에 그만큼 페드 회의에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닛 옐런은 이 예일 거시경제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경제에서 기름이 중요하다. 일단 기름이 중요하다. 기름을 쳐야 기가가 돌아가지 네. 않느냐. 기름이 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 제닛 옐런이 들어올 때는 뭐냐. 통화를 철철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면 제닛 옐런이 재정의 수장이지만 또 정제의 컨트롤이지만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통화정책 페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일 거시경제 파라digm이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 분배냐 성장이냐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익공유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소득 지원 관련해서 분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따져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빅 액터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장입니다. 제니 옐런의 그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성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목표는 고용 창출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보전이 아니라 고용 창출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운영 방식은 준칙, 지금 우리나라에서 준칙 얘기를 하는데요. 재량적 방식이다, 디스크레셔너리 방식이다.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는 자 국민에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이렇게 보면 시장 안중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국민 안중에 있습니까? 표나 생각해가지고 이익공유제 뭐 이렇게 들쑥들쑥해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식으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익공유제 같은 민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련된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공청회라든가 한 번이라도 합니까?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는 식이죠. 근데 사실은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절대적으로 국민 의하고 시장을 위한다. 시장 친화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적 기조를 가져가는 상태에서 자 앞서 말씀드렸지 재정보다는 통화정책이니까 당연히 제니 옐런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서 제롬 파월을 대고 바이든이 왜 제니 옐런을 대냐 하면 지금 전화국에서 케미스트리인데요. 통화정책이 더 중요하니까 통화정책의 운영 경험이 있었던 2000년 운영 경험이 있었던 제니 옐런을 재무장관을 임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그럼 앞서 이 네 가지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재정 정책, 경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목표는 있죠. 일단 목표에서 제니 옐런이 그 상원에 인준하고 나서 네. 목표를 그 세 가지를 제시했죠. 아무래도 경제 컨트롤 타워니까 바이든의 대통령 에이전시 통화정책 H적 측면에서 사실 코로나 문제 해결을 그렇죠. 먼저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제롬 파월은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데 사실 제니 옐런은 코로나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이죠. 경기 부양 그리고 고용 창출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산업 정책이라든가 해서 제조업 리프레시 정책,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 좀 나오는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공유제 주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좀 꼭 알고 좀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된다. 자, 빅 액트. 재정 적자 국가에 늘어나도 괜찮다. 근데 요걸 들어서 이렇게 적자 국채 중앙은행에서 한국에서 통화 화폐를 이렇게 국채를 이렇게 인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 적자 국가 채무를 생각해서 코로나 문제를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생각해서 후순위가 뭡니까? 후순위가 코로나 문제 해결해서 경기 부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게 사실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 국채를 줄인다, 국가 채무를 줄인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면 이익공유제, 화폐, 국채화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는 나중에 상업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부가 하지만. 근데 반드시 빅 액트는 나중에 경기를 회복시키고 나서 재정을 건전화시킨다 하는 이것을 꼭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익공유제 같은 화폐의 부채 화폐와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꼭 세대 간의 후손 세대의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나중에 경기를 회복하면 우리가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여서 재정의 건전을 도모한다 하는 이 입장을 좀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 그다음에 자기 당의 이익, 양대 지방선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서 국민을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실 노력만 한다는 정치꾼의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니 옐런이 빅 액트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퀴터블 이렇게 빅 액트와 함께 네. 이퀴터블 그로스라 해서 공정 성장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소개할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 온정적으로 해주셨죠. 원정적
성장이다 하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으로 볼 땐 공정이라는 게임이 이게 괜찮은 건지 공정 성장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온정적 성장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온정적 자본주의 그다음에 오바마식 온정적 자본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온정적 성장을 하는 게 좀 어감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공정, 이 공정이 좋은 건데요. 이 에피션스와 이렇게 해서 이퀴티는 상당히 경제학에서 두 가지 지금 뭐 트레이드냐 아니냐 이런데요. 사실 그 트레이드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비례 보완적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선 잘못된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 성장으로 번역, 이거 좋은 말인데 왜 공정 성장으로 번역될까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정적사 밑에 계층들을 K자에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사실 자연스럽게 고용에 창출되지 못한 IT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쪽에서 왜냐면 그건 개인의 자신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부모로부터 선출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을 제어하고는 경기 회복시키더라도 지금의 디지털 컨택이라든가 이게 접촉하지 못할 때는 하위 계층은 이렇게 혜택을 받기가 힘들죠. 혜택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어줘야 된다. 온정적으로. 그렇죠. 온정적으로 베풀어줘야 된다. 그게 화합과 통합과 강조는 그게 어감상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공정 성장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냥 저는 그냥 온정적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경기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영구적 실업자 이걸 좀 회복시키는 요 과제가 재정의 역할이지 않느냐. 재정의 역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하는 제닛 옐런이 이것을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국가 채무 순이자 지출 그리고 국채금리 관련된 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많은 사람이 바이든의 빅 액트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과감한 경기 부양하면 나중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증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파산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이 표를 보면 의외로 있잖아요. 네. 의외로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과 이렇게 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그렇게 급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모니터리 시어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적자 국채 발행해서 한국의 인수와 관련해서 사실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빚내서 더 쓰자 하는데요. 요 이렇게 표를 보면 사실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리 가능한. 그래서 바이든 집권 내부에 그러니까 4년 기간에 이렇게 보면 관리 가능한 국가 채무, 관리 가능한 재정 적자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후손 세대의 사실 현 세대가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표를 이렇게 와서 한국은행에서 표인데요. 여기 아주 의미가 있는 표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는다. 초기에는 늘리지만 나중에 상당히 상환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일부 여당이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관리 가능한 재정 적자, 관리 가능한 국가 채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어떻게 화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케미죠. 케미니까 그렇죠. 사실 그 경제 컨트롤 타워가 갖고 있는 현안을 사실 통화 정책 측면에서 같이 공동으로 현안을 푼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에 아마 이 문제가 제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페드도 4대 현안 해결에 통화 정책 여지가 줄어들었지만 같이 제닛 옐런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4대는 똑같죠? 4개.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분이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작년에 후유증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사항이죠. 주식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기대가 기대 인프라가 불거졌고 국채 금리가 사실은 페드 회의 직전에 이렇게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작년에 0.5% 8월 사이 0.2에 비해서는 아직도 1%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 물가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네. 그다음에 사실 국제금리 상승하는 문제를 차단하느냐. 이 차단돼야 저 네 가지 문제에서 제한적 여건 속에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첫날 회의에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최근에 불거졌던 올해 저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약 요건을 냈던 기대 물가와 그다음에 국채 금리를 어떻게 안정시키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게 바로 2013년 테이퍼링 추진하고 난 이후에 테이퍼링 추진하고 난 이후에 통화정책 시차는 9개월 정도, 1년 정도로 본다면 사실 액션이 돼야 되는데요. 액션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될 때는 2년이 경과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도 금융위기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요. 경기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고용 창출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산 부분의 고품에 있어서는 2012년서부터 월해 버핏과 빌 그로스 간의 거시경제 증시 거품 논쟁이 순차적으로 돼서 그동안 10차례 걸쳐서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는 회복되고 불안은 좀 회복되고 있지만 자산 부분은 이미 왕창 풀어지고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을 변경하느냐? 통화정책 못 변경하죠. 왜냐?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 창출하는 문제인데 그게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후유증 생각해서 줄여줘? 그러면 뭐냐? 에클스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통화정책이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 기조가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완화 기조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계속해서 완화 가지기로 할 때는 지금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제약 요건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차단시켜야죠. 그게 바로 아시겠습니다는 그게 평균 물가제고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이제 무제한고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바뀐다. 네. 바뀐다. 그래서 평균 물가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물가가 목표에서 낮았으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미국의 기대 물가는 2%를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용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평균 물가에서 그러면 기대 물가가 불안한 문제도 잡혔죠. 금리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한다. 이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간단히 줄이면 페드의 대차주 대표에서 자산 부분에 국채를 팔고 그다음에 단기채를 팔고 그 매입 자금 가지고 사실 장기채를 산다. 오케이? 그러면 채권 가격 올라가 채권 금리 떨어져 장기채 금리 이렇게 해서 실물 경제에 계속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쪽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AIT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관련해서 1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제니 옐런과 제롬 파웰 그리고 바이든까지 조 바이든인데 일전에 소개해 주셨던 트리플 J가 생각이 납니다. 이 트리플 J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대는 많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다 있어서 표를 제가 보여드린 걸 예. 보겠습니다. 표를 그냥 표만 보고 마지막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준비한 표.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네. 대체로 보면 올해 첫 해인데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닛 옐런과 파월 간에 지금은 페드와 재무장관이지만 그때는 페드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가서 손발을 맞췄던 우리 저랭커가 있던 케미를 맞췄던 화학적 결합했던 그때도 사실 미국의 그 경기가 좋았었고 미국의 증시가 좋았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미국 경기도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성장률과 그로스 패스 관련해서 저 빨간 선이 그로스 패스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왜 지금 미국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페드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된다는 게 국채금리 상승, 기대 인프로 잡다 하는 테이퍼링 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2013년에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은 주가가 확 거꾸로졌거든요. 또 신흥국들 테이퍼 텐트림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미국의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정책 여지, 풀어갈 문제 이렇게 본다면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지금은 또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에 지금은 테이퍼링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경제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머니 피보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려하는 이번에 테이퍼링 우려는 일축된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종료되지 않는다. 근데 유동성 장세는 종료되지 않는데 왜 미국 증시가 부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머니 피보팅 현상이다. 중심축이 바뀐다. 작년에는 미국 증시, 미국의 기술주 우방주지만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베이스 비트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아시아 증시로 온다. 이게
작년 4, 4분기서부터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 증시를 밀어붙였던 배경이다. 그래서 머니 피보팅, 중심축이 이동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피날렸었죠. 글로벌 증시 피날립니다. 코스피가 3,200 네. 최고치 들어갔죠. 그다음에 어제도 삼성전자 많이다 보니까 대표기업 압축형에 어제 BBIG ETF 말씀드렸습니다. 자금이 아주 집중 들어왔다. 이 예. 통계는 얘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제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아까 우리 이렇게 보면 그 미국 증시에서도 전기 부분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내 기억은 그렇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ETF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의 자금이 유입세가 심상치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우리 캐서분께서도 미국보다도 신흥국 증시가 좋다 하는 네, 얘기를 그런 말씀드렸죠. 보도가 나왔었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서학개미들도 국내 증권사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미국 증시를 고집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선 미국이 사실은 뭐냐 이렇게 테이퍼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월가에서 이제는 미국 월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자국 증시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이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1월 FOMC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